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오늘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18년 만에 발동된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여야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탄핵 소추냐 해임 건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고 갔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에 해임 건의안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의총에서는 사실 해임 건의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다시 이제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전해졌는데 네. 다시 이제 밤 사이에 해임 건의안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건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 역풍을 우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내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 부담을 지고 이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 카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받아들일 걸 알면서도 해임 건의안. 지난번 박진 장관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이상민 장관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는 당장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기간이 매우 긴데다가 소추위원을 맡는 국회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이제 해임 건의안을 가는데 예. 저는 이게 맞나 싶죠. 왜냐하면 국정조사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 온당한 처사냐고 저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면은 45일 동안에 꼼꼼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돼 있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보완할지 입법상으로 뭘 우리가 좀 뒷받쳐 줄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국민의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이 국회에서 나오고 그 결과로 이 사람에게 당연히 책임을 묻고 여기엔 법적 책임, 여기에는 정치적 책임을 묻자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온당한 처사인데 합의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그 다음날 해임 건의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정치적 환경을 돌파하려는 어떤 그런 국면 전환용 혹은 시선 돌리기용 해임 건의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과연 이 중도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한 발 빼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거지 빼면 별 무서운 게 아닌데 그래도 뺐으니까 우리가 내야 한다고 그렇게 당내에서 다시 지금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의총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것이 결코 민주당의 전략적 그런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건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민주당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해임 건의안을 한 차례 이제 좀 유보시켰던 것이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어제 의총에서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길게 보고 좀 나아가려고 아예 바로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내려고 해임 건의안을 잠깐 유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해임 건의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이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좀 뒤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바로 코앞으로 좀 다가온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여론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국정조사를 거부해버리면 국정조사조차 못하는 정치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상민 장관 해임을 해임을 시도하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할까요?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위배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게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아마 제가 볼 때 원칙과 상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법률적 책임 문제를 떠나서 그만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참사 직후에 그만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결국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되니까 지금 태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것처럼 45일 동안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장관을 교체하든가 말든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제가 한 달이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참사 이후 2달 지나서 아니 그보다 더 시간 지나서 장관한테 책임 묻겠다는 얘기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반발하는 여론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론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어찌 보면 이상민 장관이 있어야 국정조사가 꼭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용산서 112 무전 기록 공개된 거 보면 당시에 굉장히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찰도 인지하고 있었다. 네. 사고 이전에. 근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그 인파가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인파를 차도 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밀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조차 왜 그런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실하고 관저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는 걸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정치 공세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에서 추가될 만한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임재 용산서장도 자기가 직접 지휘한 거는 거의 11시 가까이 돼서 지휘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차가 막혀가지고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50분 정도를 차 안에서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시 36분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된 시간에 이미 보고받아서 다 형사까지 출동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국정조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이 꼭 있어야지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행안부 장관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여당에서 나오는 거는 맞지도 않는 얘기, 사리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곱지 않게 자꾸 사설 쓰는 거예요. 두 사안 연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게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고 위배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취급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안을 국조로 밝히려고 어렵사리 합의를 한 거는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든 해임 건의든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를 지금 따지자고 하면 국정조사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당론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뭐 예산안 등 어느 정도 또 합의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으로 간다면 그럼에도 뭐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또 다른 카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합의해줬던 이유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는 국민적 여론에 수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예산안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니까 지금 그 예산안을 지금 한 300건 정도 되는 예산안에서 실제 합의한 게 20몇 건밖에 안 된다고 다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시한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네. 그럼 그때까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그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예산안 연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매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국정조사 합의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당내 어떤 온건파 그다음에 어떤 말하자면은 중도를 지향하는 좀 온건 그룹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저는 이걸 차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강경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조도 받지 말고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고 그럼 정치가 합의의 예술인데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렵사리 합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45일간의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45일간의 국정조사 거쳐가지고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든 그때 탄핵 소추를 발의하든 해임을 해도 늦지 않는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바로 마르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날 해임 건의안 하겠다? 근데 나는 무슨 의도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되면은 어렵사리 협상했던 사람들을 궁지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바고 그것이 의도한 바입니까? 저는 그 의회 정치의 실종을 민주당이 자꾸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유인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정말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있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을 감액시켜가지고 민주당 안을 통과시켜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가계부로 내년 국정 한번 운영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정조사 합의 다 한 다음 날 꺼냈다. 이거는 어떤 전략인지 저는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의도는 제가 간파가 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 합의에 대한 그 신뢰가 정치의 기본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연히 45일 못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관 해임을 한 달 동안 책임을 안 지웠다. 한 달 동안 놔뒀다. 그러면 정확하게 더 균형을 따지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어떤 부분에서의 그러면 미진했던 점들을 그럼 저는 국정조사에서 불러다 놓고 민주당이 따지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이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해임 건의안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파국으로 몰려는 이유는 저는 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속내가 준예산도 필요 없고 민주당 감액안으로 한번 우리가 통과시켜 보겠다. 저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면 민주당 예산도 반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감액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액하면 윤석열 예산이 사라지는 걸 우려할 수 있지만 민주당 예산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감액하면. 제가 감액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건 바라지 않고 그건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윤석열 표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실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민주당이 윤석열 예산을 넣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예산도 안 넣는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늦은 거죠. 지금 벌써 참사 발생하고 한 달 지났는데요. 45일 또 지나서 그때 가서 책임 소재 따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내가 판단하겠다. 글쎄요. 이 대통령 마음대로 다 되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 오로지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또한 시기상으로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서 의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짧게 이제 해임 건의안이 지금까지는 나오는 큰 맥락이긴 한데 이걸 건너뛰고 바로 탄핵 소추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법률 검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들리긴 하는데요. 좀 탄핵 소추까지는 아직은 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정치적으로 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뭐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못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은 그만인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훨씬 그 부담이 커지는 걸 지금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임 건의안 발의하는 것까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는 거예요. 저 어차피 안 받겠다고 하는 무용한 카드를 왜 꺼냅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지우는 거고 이상민 장관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다고 판단돼서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럼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심판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소추위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민주당이 한번 지켜보고 그게 저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서 압박하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정당이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요. 그때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해서 법률적 판단 받아보자고 그때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저는 지금도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을 꼭 탄핵까지 시켜야지 그만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탄핵 소추 발의하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나는 그 판단 구할 때까지 그러면 이상민 장관 계속 임명해 둘 거야. 자리 지키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차라리 하려면 탄핵 소추안 하고 해임 건의안을 거두는 게 맞다. 저는 국정조사 합의안 정신 살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전 안에 해임 건의안일지 탄핵 소추안일지에 대한 의견을 또 밝힌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지금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양당의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법위에 군림하는 때법,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밝힌 입장이 명분 없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입장에 좀 힘을 싣는 듯하고 민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양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왜 도입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이 그때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제 그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는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그 노조원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만약 국가가 위급 상황에 이렇게 파업과 정말 그 파업을 일삼는다면은 국가 경제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 속에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16년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화 타협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른바 그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올해가 만료인데 민노총의 얘기, 지금 화물연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앞으로도 제도화하자는 얘기고 3년 더 연장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상해보자가 정부 입장인데요. 네. 근데 3년 더 후에 하면 안 되나요? 저는 3년 더 한 다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왜 이걸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 이제 경제평론가들 나오셔서 많은 우려를 했던 만큼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멘트의 95%가 공급이 안 돼서 모든 공사 현장이 멈췄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면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3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이 여지를 두지 않는다면 그럼 이게 마비가 되면은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갑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실 물류라는 게 우리 경제 혈맥 같은 거 아닌가요? 피가 순환되는 그런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면은 나라 경제가 멈추는데 그럼 정부로서는 최후의 수단 저는 꺼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또 2차 협상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업무 개시명령이 했지만 또 이 과정이 있습니다. 뭐 송달하고 그다음에 이거 받아들여서 뭐 또 검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강경 입장을 내놨지만 지금 이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좀 약간 그 품목 확대하고 지금 딱 그잖아요.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품목 확대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데 저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저는 2차 협상이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은 좀 갈려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할까요? 송달되는 과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요. 국토부 스스로도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그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이 뭐 송달까지 되고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2주 정도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 좋아하는 정부니까 법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화물 자동차 운전 기사들이 노동자입니까? 차라리 노동자로 인정해 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불법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노사관계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족 노조가 파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화물자동차 기사 뭐 운행 기록표나 이런 거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16년 차가 한 달 내내 16시간씩 일하고 집에도 못 가고 쪽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300~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마치 국토부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귀족 노조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다 귀족의 나라가 될게요?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맞지 않는,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일종의 이제 혈맹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화물 자동차 그 물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네. 산업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그러면요, 지난 6월에 파업이 있었을 때 그때 합의했을 때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지금 안전운 임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품목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같이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교섭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화물자동차 노조들이, 뭐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마치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걱정됐으면 진작에 교섭하고 진작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결과적으로만 가지고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몰아세우기만 하는가? 이걸 마치 좌파 정부 뭐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어차피 우리 편 아니니까 갈라치기 해서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왜 불편하고요.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셀프 안전점검하면 처벌도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기업주 혼자서 제품 만듭니까? 노동자들은 같이 제품 만드는 거 안 합니까? 그런데 왜 노조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악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정의당 다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 차원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합의했던 대로 이제 그걸 그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국회가 이걸 입법상으로 해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국회가 공전했잖아요. 여야가 다른 일로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정부가 이제 이걸 책임지고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오목하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발의했는데, 이거는 국회가 이렇게 강 건너 불배용하듯이 논평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왜 이렇게 뭐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해결 의지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정부다 하지 말고 정부가 일을 하게끔, 그리고 여야 합장해죠.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나 뭐 국회에 책임 있는 정당들이 강원도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논평하는 거지, 국회의원도 논평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결과로, 입법으로, 제도로 이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2차 협상인데, 지금 사실 정부의 초강수 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참여연대도 좀 거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으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백해무익한 일이잖아요, 정말. 그렇다면은 화물연대하고 정부가 그런 쟁점은 두 가지예요. 안전운 임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계속 유지할 것이냐와 품목 확대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절차와 저는 이제 과정에서 저는 협상 여지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그걸 과정을 합의한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국회가 입법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면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주요 정당들이 이렇게 논평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야지, 마치 정부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어쨌든 지금 이제 2차 협상 중이니까 저는 좀 이 결과가 좀 나오기를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안전운임제를 국민의힘에서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주의 책임을 없애는 내용이 좀 들어간 부분, 이게 좀 불씨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주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기사는 을 중에 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화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단계가 복잡해서 그런데,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직접 발주하는 화주도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또 다른 화주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대한 책임을,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책임을 면책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어차피 기업에서 그 화물차 기사 말고 중간에서 다시 화물을 받아서 다시 또 화물차하고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네. 그런 면에서의 어떤 면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물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교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면담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그 면담이든 교섭이든 간에 그 자리를 만들기 전부터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어요. 그리고 화물차 노조의 경우에는 품목 확대를 7개 품목까지 더 확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안전운임제도 계속 이제 기한을 갖고 있는 걸 폐지하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품목도 사실은 대폭 줄일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두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정부가 요지부동 아니었던 겁니까? 요지부동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해줄 수 있는 거는 기한 3년 연장밖에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의 문 자체가 아예 닫혀버린 상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화물차 기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방법도 없고 결국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데요. 저는 노조가 뭐 파업한다거나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귀족 노조다 이렇게 치부를 한다거나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노조였을 때도 하청 노조도 마찬가지 태도를 좀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 강조하잖아요. 파업했다고 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오히려 파업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포만 놓고 굴종을 강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교섭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양보안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저도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제 이게 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안전운임제가 그렇잖아요. 안전운임을 좀 보장함으로써 그 이제 말하자면 화물연대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물류노동 물류하는 그 배달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말하자면 그 업무에 과로하게 하지 말아서 안전하게 좀 그 운전하자. 예. 근데 이 취지인데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사실 보니까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나서 사고가 더 늘었다는 그 기록이 국회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이게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냐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는 부분은 또 해석하는 어떤 자료에 따라 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대화를 통해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극강의 대치로 가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2차 협상에서는 이런 얘기들까지 포함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좀 장치를 마련하는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어차피 화물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애초에 법을 3년 전에 일몰제를 만들 때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평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가 좀 그러면은 그 교통사고가 줄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안전운임제 자체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수기하자는 거죠. 예, 진짜. 그러니까 일몰제를 그럼 없앤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뭐 화물차 노조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더 한 3년 정도 더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보고 그러면 연장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대화의 문 딱 닫아놓고 그냥 업무 개시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6월에도 한 차례 합의를 했을 때 논의를 이어가겠다, 추후 협상을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의 끝자락에 와서 또 더 이제 파업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핵심은 대화를 더 심도 있게 나아가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간 더 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냐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 저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 워낙 그 검사를 오래 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이제 더 탐사가 과연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정말 언론 기관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수 의문을 가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사실은 취재하러 찾아간 게 아니라 당신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압수수색이 이렇게 우리도 힘들더라 하고 가서 무단 침입해서 벨 누르고 가족들 고통받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자기들은 취재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비공개 회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과 여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당연히 법치국가에선 해줘야 한다. 원론적인 말씀이셨는데 다만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공식으로 거론했다고 하니 저는 뭐 충분히 뭐 법치국가에서 있었던 이거 법치국가에서 해야 할 대한 책무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거 뭐 대통령께서 이 말에 한 진위가 뭐냐, 왜 무슨 배경이냐 이걸 떠나서 저는 유사 언론 말하자면 언론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맞춰서 가서 진실을 드러내는 게 하는데 이분들은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가짜 조각들을 진실의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어떤 팬덤의 논리가 어떤 이 언론에까지 영역에 들어온다면은 저는 이거는 언론의 자유라는 말로 저는 그러니까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이 어떤 더 탐사의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언론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좀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안이 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더 탐사의 행태에 대한 적절성 문제와 과연 이런 발언을 대통령까지 비공개 발언이긴 했지만 대통령이 이 사안에까지 언급을 해야 됐을 사안이었는가.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부적절하다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더 기울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취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그냥 되는 건데 대통령이 어떤 고통이 뒤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무슨 사적 보복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설 것 같거든요, 언론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검찰 가서 빨리 공격해. 가서 고통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경찰하고 검찰에 수사할 때요. 아마 소환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고인 조사 받아보신 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근데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대체 아무리 검사 출신, 언제까지 검사 출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지금 그런 거 대통령이면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내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죄를 더 주어서 더 고통스럽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적용이 되라라는 뜻의 원론적인 얘기지. 만약 대통령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하거나 더 세게 처벌해가지고 이거를 뭐 본보기 삼아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었다고 보고 다만 예. 비공개 회의에 그냥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그냥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든가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까지 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